회의실 유리문이 열리고 인사팀 과장이 낯선 얼굴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기획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하게 될 신입사원 윤하 씨를 소개합니다. 윤하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단순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외모지만 어딘가 모르게 당당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안녕하세요. 윤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고 간결한 인사였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처럼 긴장한 티도 지나치게 열정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기획팀 김 과장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신입 직원이 너무 담담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인턴도 아니고 경력직도 아닌데 대기업 핵심 부서인 기획팀에 바로 투입된다는 것도 이상했죠. 자리는 저기 구석에 앉으세요. 오늘부터 바로 프로젝트에 투입될 겁니다. 김 과장의 말투는 무례할 정도로 건조했습니다. 윤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배정받은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기획팀 직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쟤 뭐야? 왜 저렇게 조용해? 어디서 왔대? 뭔가 이상한데. 윤하가 자리에 앉자마자 김 과장은 업무 지시를 쏟아냈습니다. 기획안 분석 자료 정리해서 오후 3시까지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난달 마케팅 성과 보고서도 요약해서 정리하고요. 윤하는 잠시 김 과장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불만도 없이 메모장을 꺼내 지시사항을 기록했죠. 그리고 곧바로 모니터 앞에 앉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다른 직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동안 윤하는 자리에 남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팀장 옆자리에 앉은 최 대리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과장님, 저 신입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면접도 본 적 없는데 갑자기 들어왔다면서요? 김 과장은 입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당연히 수상하지. 분명 위에서 누가 밀어준 낙하산이야. 그러니까 일 제대로 못해도 내가 가르쳐줘야 한다고. 아, 그런 거였군요. 그럼 좀 힘드시겠네요. 두고 봐. 나 금방 쫓아낼 거니까. 식사를 마친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윤하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무언가를 메모하고 자료를 찾고 문서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죠. 이상하리만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과장이 윤하에게 다가갔습니다. 자료 준비됐어요? 윤하는 고개를 들고 정리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네, 기획안 분석과 마케팅 성과 요약 모두 준비했습니다. 김 과장은 자료를 받아들고 대충 훑어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원하는 형식이 이게 아닌데 데이터 분석도 제대로 못합니까? 사무실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윤하는 잠시 침묵하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김 과장은 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아마도 윤하의 감정적이지 않은 반응이 기름을 부은 셈이었죠. 이래서 여자들은 안 된다니까. 기본적인 업무 능력도 안 되면서 뭐 하러 들어왔어요? 차별적인 발언에도 윤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메모장을 꺼내 김 과장의 요구사항을 다시 적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직원들은 피식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윤하는 남아서 일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윤하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오늘의 일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윤하의 눈빛은 전혀 좌절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롭고 분석적인 눈빛이었죠. 윤하가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윤하가 회사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과 다르지 않은 일상이 반복되었죠. 그리고 김 과장의 괴롭힘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침 회의실, 기획팀 전체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김 과장은 윤아에게 지난밤 급하게 지시했던 분석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윤아 씨, 어제 말한 자료 준비됐나요? 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김 과장은 자료를 받아들고 훑어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윤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매출 증감 추이와 고객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20대 여성 고객층의 반응이 예상보다 부정적이어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김 과장은 자료를 내팽개쳤습니다. 종이가 회의실 바닥에 흩어졌죠. 야, 엑셀도 못하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정리하면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 피벗 테이블은 기본이고 상관관계 분석은 왜 안 했어? 대학은 나왔어?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죠. 윤아만이 평온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자료를 주워 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단 한마디 윤아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굴욕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냉정함이 느껴졌죠. 김 과장은 그런 윤아의 태도가 더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이래서 여자들은 안 돼. 특히 요즘 애들은 기본도 안 되어 있어. 차별적인 발언에도 윤아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료를 정리할 뿐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날 때 박 대리가 윤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과장님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윤아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게 다 경험이니까요. 그날 오후 김 과장은 윤아의 자리로 와서 수정한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꼼꼼하게 정리된 데이터와 깔끔한 시각화 자료를 보고도 김 과장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번엔 좀 나았네. 근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정도는 금방 할 수 있어야지. 윤아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과장이 자리를 떠난 후 옆자리의 정사원이 작은 목소리로 윤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보통 과장님한테 저렇게 까이면 울거나 사표 쓰고 나가는데 윤아는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익숙해질 겁니다. 그러나 정사원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보통 신입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윤아 씨는 뭔가 달라요. 오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팀과의 협업회의였죠. 윤아는 조용히 뒤쪽 자리에 앉아 회의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김 과장이 자신의 기획안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20대 타겟 캠페인은 SNS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틱톡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죠. 그때 마케팅팀 팀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궁금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바이럴을 일으킬 계획인가요? 김 과장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윤아가 정리해둔 자료를 가져다 펼쳤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챌린지 형태의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 참여를 유도하고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노출을 강화하는 거죠. 윤아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자신이 제안했던 아이디어였습니다. 김 과장은 당시 시시하다며 거절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마치 자신의 아이디어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자리로 돌아갈 때 김 과장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윤아에게 또 다른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 자료 만들어놔요.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야근해서 신제품 출시 기획안도 정리해줘요. 윤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메모장에 무언가를 적었죠. 김 과장의 아이디어 도용사실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를 떴습니다. 윤아만 혼자 남아 계속 일했죠. 동료들은 그런 윤아를 보며 열정 넘치는 신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윤아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윤아는 사무실에 혼자 남자 김 과장의 컴퓨터 화면을 원격으로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내부 메일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자료를 자신의 드라이브에 백업했죠. 특히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증거와 차별적 발언이 담긴 회의 녹음 파일도 함께 저장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자료를 정리할 뿐이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유나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집이었죠. 유나는 노트북을 열고 그날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화면에는 회사의 조직도가 떠 있었고 몇몇 이름에는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의 이름이 그 중 하나였죠. 일주일이면 충분했어. 유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유나가 회사에 입사한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직원들은 유나를 무시하거나 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김 과장의 노골적인 괴롭힘을 보고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한 사무실, 유나만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유나는 오늘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무실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CCTV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니터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각도인지 체크했죠. 유나는 USB를 꺼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열흘간 녹음한 회의 내용, 김 과장의 부적절한 발언들, 아이디어, 도용 증거, 그리고 직원들의 카톡 대화방 캡처본까지 모든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해. 유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유나가 정리한 자료들은 단순한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회사 전체의 문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증거였죠. 유나는 다음으로 인사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특별한 권한이 있는 듯 일반 사원은 볼 수 없는 내부 평가 자료와 인사 기록들을 열람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의 승진 기록과 평가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았죠. 역시 예상대로야.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능력이나 성과와 상관없이 특정 라인의 직원들만 승진되는 패턴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여성 직원들의 승진율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았죠. 유나는 이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드라이브에 저장했습니다. 새벽 1시 유나는 마지막으로 김 과장의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권한이 없는 곳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유나의 움직임은 자신감 넘쳤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메일함에서 유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과장이 경쟁사와 비밀리에 정보를 주고받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제품 출시 일정과 마케팅 전략에 관한 내용이었죠. 유나는 이 이메일들도 모두 백업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유나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업무 컴퓨터에서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이 정리된 보고서만 남겨두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일한 신입사원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으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 송 부장의 사무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유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송 부장은 유나를 보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신입이죠? 무슨 일이에요? 유나는 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해주세요. 송 부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문제라도 있나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김 과장님의 업무 스타일과 제가 맞지 않아요. 송 부장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좀 어렵습니다. 신입사원이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적응하셔야 합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김 과장이 윤아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송 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윤아는 녹음을 멈추고 다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건 말고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단지 프로젝트에서 빠지고 싶을 뿐입니다. 송 부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대표님께 직접 허가받은 프로젝트예요. 특히 윤아 씨는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인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동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송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대표님이요? 송 부장은 무언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네. 대표님께서 특별히 이 프로젝트에 신경 쓰고 계시거든요. 윤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 직접 말씀드려야겠네요. 송 부장이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평소처럼 업무에 복귀하세요. 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요청은 여전히 유효해요. 프로젝트에서 빠져야겠습니다. 윤아가 인사팀을 나온 후 송 부장은 즉시 전화를 들었습니다. 무언가 급한 일이 생긴 듯 했죠. 여보세요,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긴급히 보고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날 오전 회사 전체에 이메일 한 통이 발송되었습니다.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 소집 안내였습니다. 장소는 대회의실, 시간은 오후 2시. 주제는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특별 세션이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체 회의는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특히 김 과장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회의야? 누가 뭔가 문제 제기라도 했나? 김 과장은 주변 직원들을 둘러보다가 윤아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윤아는 평소와 같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윤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윤아 씨, 혹시 회의에 대해 뭐 들은 거 있어요? 윤아는 고개를 들어 김 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저도 방금 메일 받았습니다. 김 과장은 뭔가 더 물어보려 했지만 윤아의 차분한 눈빛에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자기 자리로 돌아가 불안한 듯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가 다가오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대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윤아도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아는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임을 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 전체 회의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경영진들이 차례로 입장했고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윤 회장은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이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선견지명으로 중소기업을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이었죠. 오늘따라 그의 표정은 더욱 엄격해 보였습니다. 자, 다들 앉으세요. 직원들이 자리에 앉자 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갑작스럽게 소집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더욱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불안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죠. 특히 김 과장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회사는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매출은 2배 이상 증가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화됐죠. 하지만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잠시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 회장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며 직원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기업 문화, 조직의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말에 몇몇 관리자들이 불안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윤 회장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윤하 씨를 이 자리에 부르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윤하에게 향했습니다. 윤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이전과 다른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윤하가 대표이사 옆에 서자 윤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윤하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죠. 윤하 씨에 대한 비공개 신원 관련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회의실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김 과장은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 회장은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윤하 씨는 2주 전 우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일반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순간 회의실 안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윤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윤하 씨는 MIT에서 MBA를 마치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인재입니다. 그리고 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윤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의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딸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충격에 빠진 직원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죠. 특히 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이제 완전히 핏기가 가신 상태였습니다. 윤 회장은 다시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윤하는 제 제안으로 국내 비공개 인턴십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문화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실험이었죠. 윤 회장의 이 말에 회의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윤하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주눅든 신입사원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는 경영자의 눈빛이었죠. 윤 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윤하는 입사 2주 동안 우리 회사의 실제 모습을 체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윤하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제 신분을 속인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문화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윤하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조작하자 회의실 스크린에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저는 우리 회사의 실제 문화와 관행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중간 관리자들의 리더십 스타일,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췄죠. 화면에는 차트와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부서별 만족도, 불만사항, 그리고 문제 행동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가장 큰 문제점은 권위적인 리더십과 소통 부재입니다. 특히 일부 중간 관리자들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부하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았죠. 윤하의 시선이 김 과장을 향했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문제 행동이 묵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느끼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죠. 윤하는 다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이메일과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김 과장이 윤하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과 아이디어를 도용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많은 직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윤아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인사팀에 찾아가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죠.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송 부장이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아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이직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그만두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자는 제안이었죠. 윤 회장이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아의 보고를 받고 나서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대대적인 조직 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 회장은 회의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문제가 있는 관리자들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특히 권한을 남용하고 부하 직원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김 과장은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 회장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김 과장은 오늘부로 직위 해제하고 특별조사 후에 최종 인사 조치를 결정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한번 술렁임이 퍼졌습니다. 윤 회장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투명하고 더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윤아가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이직은 이제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사내문화혁신팀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직원들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과장은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아와 윤 회장은 나란히 서서 떠나가는 직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공식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제목은 조직 문화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메일에는 윤아가 사내문화혁신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 방향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윤아의 진짜 이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입사원에서 혁신팀 책임자로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전체 회의가 끝난 직후 회사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화했습니다. 특히 윤아를 대했던 방식에 따라 직원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죠. 윤아를 무시하거나 괴롭혔던 사람들은 당장 자신의 거취가 걱정되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반면 윤아를 존중하고 도움을 주었던 소수의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회의 직후 윤아는 자신의 짐을 정리해 임원실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이 아닌 사내문화혁신팀 책임자로서 새로운 공간을 배정받게 된 것입니다. 박 대리는 윤아가 짐을 옮기는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몇 안 되는 윤아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직원 중 하나였죠. 윤아, 아니 팀장님, 도와드릴까요? 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밝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박 대리님. 그리고 굳이 직책으로 부르지 않아도 돼요. 여전히 윤아로 불러주세요. 박 대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대표님 따님이었다니. 윤아는 잠시 손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박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대리님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마음씨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 대리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누구든 존중받아야 하니까요.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런 문화가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거예요. 그때 전 기획팀 직원들이 모여있는 회의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윤아와 박 대리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김 과장이 화를 내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10년 넘게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다니.
인사팀 송 부장이 그 뒤를 따라 나오며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김 과장님, 진정하세요. 이건 확정된 사항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이 내려질 거예요. 김 과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주변을 둘러보다가 윤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즉시 윤하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윤하는 침착하게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김 과장님, 저는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를 관찰했을 뿐이에요. 김 과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관찰? 그게 바로 함정이잖아. 당신 정체를 숨기고 들어와서. 윤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저를 다르게 대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의 핵심 아닐까요? 이 말에 김 과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변에 몰려든 직원들도 윤하의 말에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당신이 뭘 안다고. 김 과장이 격분해서 소리치려는 순간 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 윤 회장이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윤 회장은 엄격한 표정으로 김 과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습니까? 김 과장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윤 회장은 주변에 모인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회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누구를 처벌하거나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 주십시오.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김 과장의 경우 직위 해제는 결정됐지만 앞으로의 거취는 공정한 조사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변화할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김 과장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윤 회장은 윤하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니?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진짜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윤하는 앞으로 우리 회사의 문화 혁신을 이끌 것입니다. 그녀는 글로벌 기업들의 조직 문화를 연구하고 컨설팅해 온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이죠.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윤하는 새로 배정받은 사무실에서 첫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선발된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였죠. 윤하는 더 이상 수동적인 신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리더의 모습으로 회의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제가 2주 동안 경험한 것은 우리 회사의 현실이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았죠. 윤하는 스크린에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자신이 관찰한 회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소통 방식의 개선입니다. 위계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아이디어를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평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공정성이 부족하고 투명하지 않았죠. 셋째,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윤하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특히 윤하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박 대리님처럼 직책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동료를 존중하는 분들도 계셨죠.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면을 더 강화하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윤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반드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날 저녁 윤하는 아버지인 윤 회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죠. 어땠어? 생각보다 힘들었지? 윤 회장이 물었습니다. 윤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어요. 단순히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문제더라고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보낸 거야. 컨설턴트들의 보고서만으로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웠으니까. 윤아는 와인 잔을 들어 천천히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그냥 관찰자로 있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더라고요.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윤 회장은 딸의 진지한 표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성장했구나. 이제 진짜 경영자의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처벌이나 개인 교체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변화가 될 거예요. 윤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와인 잔을 들어 딸의 잔과 부딪혔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윤아야. 다음 날 아침, 윤아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회사는 전과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직원은 윤아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녀가 무엇을 하려는지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아는 더 이상 구석에 앉아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는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변화를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더 나은 회사를 만들기 위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윤아의 정체가 드러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모든 직원의 눈은 윤아를 향했습니다. 과거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평소 윤아에게 친절했던 사람들은 안도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윤아는 새롭게 꾸려진 사내문화혁신팀 사무실에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2주간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회사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었죠. 팀장님, 부서별 인터뷰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박 대리는 이제 윤아의 팀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윤아가 직접 선택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고마워요, 박 대리님. 다른 부서 반응은 어떤가요? 윤아는 여전히 친근한 태도로 동료들을 대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직위는 달라졌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변하지 않았죠. 솔직히 말하면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예요. 특히 중간 관리자들이 가장 긴장하고 있습니다.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변화는 항상 두려움을 동반하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고 아버지인 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바쁘구나. 첫 번째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됐지? 윤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를 맞이하고 준비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김 과장의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아는 태블릿을 꺼내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인사평가 자료를 분석해보니 불공정한 평가가 전체의 40%에 달했어요. 특히 여성 직원들과 비주류 대학 출신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윤 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사팀은 이런 사실을 몰랐던 건가? 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 제기를 해도 상부에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송 부장이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임원들이 묵인했다고 합니다. 윤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누구지? 어떤 임원이 이런 보고를 묵살했어? 윤아는 태블릿을 스크롤해 특정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전무와 김 상무입니다. 두 사람은 평소 저를 잘 챙겨주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불공정한 시스템의 수혜자였습니다. 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둘 다 내가 신뢰했던 사람들인데. 윤아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지난 2주간 제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 회사 전체에 만연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윤하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정리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서별 갑질 사례, 성희롱 발언들, 업무 실적 조작, 아이디어, 도용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제가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들, 그리고 기록으로 남아있는 증거들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런 행동들이 회사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윤 회장은 한동안 말없이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하야, 넓은 사무실로 옮기게. 오늘부터 넌 공식적으로 부사장으로 임명한다. 그리고 전폭적인 권한을 줄 테니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윤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직위나 권한이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윤 회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권한이 필요해. 내가 신입사원 윤하로 있을 때와는 다른 위치에서 일해야 한다. 윤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치부터 시작할게요.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전무와 김 상무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 윤하를 잘 챙겨준 척하던 임원들이었죠. 하지만 윤하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불공정한 인사 시스템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회사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윤하가 2주 동안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각 부서의 불공정한 관행과 문제 행동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마케팅팀의 이 부장은 여성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영업팀의 최 과장은 부하 직원들의 업적을 가로채고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킨 증거가 발견되었죠. 심지어 인사팀 내부에서도 특정 학교 출신이나 라인에 있는 직원들만 편애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던 일상이 갑자기 드러나는 민낯에 많은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제 행동의 주체로 지목된 사람들은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윤하가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건 마녀사냥이야. 갑자기 과거 일까지 들춰내다니. 김 상무는 인사조치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윤하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김 상무님, 이것은 마녀사냥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회사의 실제 모습을 직시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모든 조치는 명확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윤하는 김 상무 앞에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김 상무가 인사평가를 조작하고 특정 직원들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이메일 증거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김 상무는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비밀 이메일까지 드러난 상황에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민낯은 생각보다 더 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모두 변할 기회가 있습니다. 윤하의 말에 김 상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항변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던 관리자들은 하나둘씩 소환되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야 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윤하가 모든 면담을 직접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2주 동안 신입사원으로 일하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 그리고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편 윤하에게 잘 대해준 직원들은 새롭게 꾸려지는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 대리는 사내문화혁신팀의 핵심 멤버가 되었고 평소 묵묵히 일하던 정 사원은 투명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TF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문이 열리고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김 과장은 이제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죠. 그의 얼굴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 보였습니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김 과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앉으세요. 김 과장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을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해. 유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사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 과장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신입사원 때 비슷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게 회사의 문화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습의 순환이죠. 누군가는 이 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김 과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나는 서류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3개월간의 과정이에요. 모든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진정한 변화를 보여주신다면 다시 기회를 드릴 생각입니다. 김 과장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에게 변화할 기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변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김 과장이 떠난 후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이 변했고 회사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다음 단계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드러난 민낯을 바탕으로 이제 회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 굵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회사의 민낯이 드러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지는 이제 6주가 되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회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유나가 공식적으로 사내문화혁신팀의 책임자로서 전 직원 앞에 서는 날이었습니다. 대강당에는 모든 직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분위기였죠. 윤 회장이 먼저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은 우리 회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고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윤 회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솔한 어조였기 때문이었죠. 오늘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시작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인사 조치가 아닌 우리 회사의 DNA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끌 사람은 바로 유나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녀는 2주 동안 신입사원으로 우리 회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변해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윤 회장은 유나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수수한 차림의 신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리더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나의 첫 인사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여기 있었던 2주는 단지 평가를 위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기회였죠. 유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 회사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경험했죠. 유나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 아래 3가지 핵심 가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존중, 투명성, 혁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 3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모든 구성원은 직책과 직급에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의사결정과
평가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셋째,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혁신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윤하의 비전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고 때로는 아픈 조치도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회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윤하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한 달간의 변화가 그래프와 차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었고 부서 간 협업 지수도 향상되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윤하는 다음으로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평가 시스템, 멘토링 프로그램, 부서 간 소통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열린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은 직급과 부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반드시 검토되고 피드백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 말에 회의장에서는 작은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의견을 내도 무시되었던 많은 직원들에게 희망적인 변화였기 때문이었죠. 또한 제2의 윤화 프로그램도 시작합니다. 분기마다 임원들이 일선 부서에서 일주일간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발표에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모두 수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신입사원으로 경험했던 괴롭힘과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회의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나 응징을 위해 이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의 변화입니다. 윤하의 이 말에 많은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특히 과거 윤하를 무시했던 직원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형태의 괴롭힘이나 차별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윤하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보다 앞으로의 변화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회의장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김 과장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윤하의 마지막 말에 전체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윤 회장도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의 눈에도 자랑스러움의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윤하는 단상 아래에서 여러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모든 직원이 윤하에게 진심으로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두려워하거나 아부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그날 오후 윤하는 새롭게 꾸며진 사내문화혁신팀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첫 공식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박 대리를 비롯한 10명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새로운 시작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윤하의 말에 모든 팀원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임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윤하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윤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윤하야. 내 연설은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어. 윤하는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 회장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전적으로 내 능력이야. 내가 2주 동안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회사를 변화시키고 있어. 그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지. 윤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윤 회장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윤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도 제2의 윤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면 해요. 아버지와 제가 먼저 현장에서 일해보는 거죠. 윤 회장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다른 임원들도 따라올 테니까. 윤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하는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지난 6주를 돌아보았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첫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오늘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윤하의 눈앞에 한 잔의 커피가 놓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 대리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윤하 씨. 아니, 이제는 윤하 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윤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윤하로 불러주세요. 직함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니까요. 박 대리는 윤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특히 과거의 실수보다 미래의 변화를 중요시한다는 부분이요.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들러 왔으니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퇴근하는 직원들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새로운 시작이 벌써 효과를 보이고 있네요. 박 대리의 말에 윤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입니다. 두 사람의 커피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회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윤하의 새로운 시작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직원들이 복귀하는 날이었습니다. 김 과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직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여 교육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윤하가 직접 수료증을 전달했죠. 김 과장님, 3개월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 담당자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습니다. 윤하는 미소 지으며 김 과장에게 수료증을 건넸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만하고 권위적이던 표정 대신 겸손하고 진지한 모습이었죠. 감사합니다, 윤하 부장님.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김 과장님은 마케팅 2팀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김 과장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마케팅 2팀은 최근 신설된 부서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복귀하는 직원들은 각자의 새 부서로 향했습니다. 윤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죠. 그날 오후 윤하는 신입사원 교육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새로 입사한 30명의 신입사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윤하가 들어서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여러분. 편하게 이야기해요. 윤하는 친근한 미소로 신입사원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회사의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위장해 회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이끈 부사장의 이야기는 모든 신입사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죠. 여러분이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윤하는 신입사원들에게 회사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입사원으로 경험했던 이야기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조금 달랐지만요. 신입사원들이 작게 웃었습니다. 윤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윤하의 말에 신입사원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여성 신입사원이 조심스럽게 윤하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질문이 있어도 될까요? 윤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여성 신입사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부장님이 신입사원으로 일하실 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상황을 견디셨나요? 윤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신입사원들은 그런 목표 없이 매일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했죠. 그것이 바로 제가 변화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윤하는 신입사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런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불공정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할 수 있고 그 목소리는 반드시 들릴 것입니다. 여성 신입사원의 눈에 감동의 빛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장님. 교육장을 나온 윤하는 복도에서 아버지인 윤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윤 회장은 제2의 윤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케팅부에서 일주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버지? 현장 경험은요? 윤 회장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변했는지 직접 느낄 수 있었어. 두 사람은 함께 윤 회장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윤 회장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더 이상 나를 두려워하지 않더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문제점을 지적하더군. 3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야. 윤하는 미소 지으며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변화죠. 직급이나 권한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요. 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회사가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내부 문화부터 바꿔야 했던 거야. 윤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더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될까요? 다음 단계 계획을 말이에요. 윤 회장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단계,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 윤하는 태블릿을 꺼내 계획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계열사 전체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같은 문제가 다른 계열사에도 있을 테니까요. 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직접 신입사원으로 가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이미 시스템이 갖춰졌으니까. 윤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이번에는 문화진단팀을 꾸려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그날 저녁 회사 근처 식당에서 사내문화혁신팀 전체가 모여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였죠. 윤하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변화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나은 회사를 만들어 나갑시다. 모두가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한쪽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사 홍보팀에서 온 사진기자였습니다. 부장님, 내일 사보에 실릴 단체 사진 한 장만 부탁드립니다. 윤하를 중심으로
팀원들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을 카메라가 포착했습니다. 과거 윤아를 무시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윤아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담긴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아는 일찍 출근해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입사원들이 실제 부서 배치를 받는 첫날이었습니다. 그중 어제 만났던 여성 신입사원이 긴장한 표정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출근이죠? 윤아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신입사원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장님. 많이 긴장됩니다. 윤아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회사는 이제 달라졌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요. 신입사원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윤아는 그녀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과거 자신이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했던 날을 떠올리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변화의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언쟁이 오가던 회의실에서 이제는 토론과 협력의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식당에서는 직급에 상관없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윤아는 자신의 사무실 유리창을 통해 활기찬 회사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리더는 말보다 태도가 먼저입니다. 그것이 바로 윤아가 이루고 싶었던 변화였습니다. 거창한 선언이나 화려한 복수극이 아닌 조용하지만 진정한 변화, 마치 시원한 사이다처럼 상쾌하고 깨끗한 변화였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에는 신입사원 시절의 자신과 현재의 모습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두 사진 사이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윤아의 눈빛만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리더로 성장한 윤아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네요. 윤아는 작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사이다처럼 상쾌한 하루가 그녀를 그리고 회사 전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새벽 5시. 배정에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입니다. 서울의 고층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정혜는 천천히 일어나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안경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커피 한 잔을 내리는 동안 정혜의 집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마치 누구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시작해볼까? 정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대본을 훑어봅니다. 국내 최고의 라디오 PD로서 그녀의 프로그램은 늘 청취율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감성적인 음악 선곡과 섬세한 구성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정작 배정의 자신의 삶은 그 누구와도 깊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48살의 나이에 그녀에게는 가족도 없고 가까운 친구도 거의 없었죠. 아파트를 나서면서 정혜는 자신의 차가운 표정을 거울에서 확인합니다. 방송국 직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얼음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완벽주의의 프로그램의 퀄리티를 위해서라면 타협하지 않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정혜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29살 때 그녀가 미혼모로 출산했다가 입양 보낸 딸. 그 기억은 마치 지워버린 듯 살아왔지만 매년 그날이 다가올 때면 정혜는 자신도 모르게 옛 상처를 떠올렸습니다. 한편 서울 반대편 작은 원룸에서는 이현수가 알람 소리에
허둥지둥 일어납니다. 25살의 젊은 여성인 현수는 대학교 방송국에서 DJ로 활동하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웃음기 가득한 눈과 따뜻한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늘 밝은 에너지를 전하는 현수였죠. 아, 지각이다. 현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가방에 대본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르는 중요한 날이었으니까요. KBC 라디오의 신규 프로그램 오디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놓인 사진틀에는 현수를 키워준 양부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양부모는 현수에게 늘 사랑을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자신의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방송국 회의실에서 오디션 심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밤의 목소리들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획해온 야심작이었죠. 청취자들의 사연을 깊이 있게 다루며 공감과 위로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구성 중이었습니다. 배 PD님, 오디션 지원자 명단입니다. 조연출이 건넨 서류를 받아든 정혜는 무심히 이름들을 훑어보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이현수라는 이름이 왠지 모르게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지만 묘한 기분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디션장으로 들어선 현수는 긴장된 표정으로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경력 있는 성우들과 방송인들이 대기 중이었고 현수는 그 사이에서 초라해 보일 정도로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강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능력, 그것이 현수의 목소리에 특별한 울림을 만들어냈죠. 다음은 이현수 씨. 호명을 받고 오디션장으로 들어선 현수의 눈앞에는 차가운 표정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배정혜였죠. 정혜는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묘한 감정이 그녀를 스쳤습니다. 현수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테스트 사연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어진 사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울림이 있었고 그녀가 읽는 사연 속 인물의 감정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혜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현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25년 전의 기억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왜인지 현수의 말투와 억양이 정혜에게 강한 기시감을 주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이 알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느낌이었죠. 오디션이 끝나고 정혜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며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지만 이성은 그 결정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수의 재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죠. 이현수 씨를 신규 프로그램 DJ로 발탁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제작진들 사이로 놀라움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배정혜의 발표는 예상 밖이었죠. 경력 있는 다른 지원자들을 제치고 신인인 이현수를 선택한 것에 의아해하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혜의 결정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안목은 늘 정확했으니까요. 배 PD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경험이 거의 없는 신인인데. 조연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죠. 정혜는 겉으로는 냉정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결정에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그녀에게 주는 기시감은 무시할 수 없었고 이것이 순전히 프로그램을 위한 결정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현수는 합격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KBC 라디오는 꿈의 직장이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배정혜라는 전설적인 PD와 함께 일하게 된다는 사실은 그녀를 더욱 흥분시켰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KBC 라디오 새 프로그램 DJ로 뽑혔어. 전화기 너머로 양어머니의 기쁨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수의 양부모는 항상 그녀의 꿈을 응원해왔습니다. 그들은 현수가 3살 때 입양했지만 늘 친부모처럼 사랑으로 그녀를 키웠죠. 이번 주말에 꼭 집에 와서 축하 파티를 하자. 아빠도 너무 좋아하실 거야. 통화를 마친 현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항상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특히 생모에 대한 궁금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져만 갔죠. 그녀는 자신의 입양 서류를 몇 번이고 살펴봤지만 생모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젊은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입양을 보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현수는 첫 회의를 위해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긴장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서자 여러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제작진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몇몇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이현수 씨, 이쪽으로 오세요. 정혜가 현수를 부르며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현수는 긴장된 발걸음으로 정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혜는 생각보다 더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딘가 슬픔이 묻어있는 것 같았죠. 이번 프로그램은 청취자들의 사연을 깊이 있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를 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현수 씨가 그 부분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혜의 말에 현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현수는 열심히 메모를 하며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에 정혜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29, 그 나이에 정혜도 열정적인 PD였죠.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정혜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 홀로 아이를 낳고 키울 용기가 없어 내린 결정, 그리고 그 후로 스스로에게 씌운 감정의 벽. 정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현수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 PD님. 제 대본을 두고 갔네요. 정혜는 현수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수의 미소는 너무나 밝고 순수했죠. 정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가져가세요. PD님,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정혜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았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진정성입니다. 라디오는 목소리만으로 청취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니까요. 현수는 정혜의 말을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간 후 정혜는 문득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왜 하필 이현수였을까?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일까? 정혜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수와 함께하는 이 프로그램이 그녀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감이었습니다. 한편 방송국 다른 편에서는 강태준 PD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인을 발탁한다고? 배정혜가 미쳤나?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강태준은 오랫동안 정혜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는 항상 정혜의 성공을 시기했고 그녀의 프로그램을 넘어서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이번에도 자신의 프로그램을 위해 이현수를 지원자 명단에 올려두었던 그는 정혜가 그녀를 발탁했다는 소식에 격분했습니다. 두고 봐. 배정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밝혀낼 테니. 그의 눈빛에는
위험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함께하는 밤의 목소리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혹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이현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방송실을 채웠습니다. 첫 방송이 시작된 지 이제 막 열흘이 지났지만 밤의 목소리들은 이미 청취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현수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정성 있는 공감 능력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배정혜는 유리창 너머로 방송을 진행하는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수를 볼 때마다 점점 더 강해지는 기시감에 혼란스러웠죠. 특히 현수가 특정한 말투나 웃음소리를 낼 때면 정혜의 가슴 한편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배 PD님, 청취율 보고서입니다. 조연출이 건넨 서류를 받아든 정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방송 이후 청취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청취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추세라면 한 달 안에 동시간대 1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연출의 말에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재능을 알아봤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에 휘둘린 것은 아닌지 불안했습니다. 점점 더 현수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두렵게 했죠. 방송이 끝나고 현수는 상기된 표정으로 부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연이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정혜의 말에 현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제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특히 오늘 읽은 입양아 사연은 더 그랬습니다. 현수의 말에 정혜는 잠시 굳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다룬 사연은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입양인의 이야기였죠. 현수가 그 사연을 읽을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현수 씨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정혜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3살 때 입양됐어요.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라 행복하게 자랐지만 가끔은 제 뿌리에 대해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럼 생부모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거의 없어요. 젊은 어머니가 혼자서 키울 수 없어 입양 보냈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언젠가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분의 상황도 이해해요. 어쩌면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현수의 대답을 들으며 정혜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현수가 자신의 딸일까?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나이도 맞고 입양 시기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서울에서만 해도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입양되고 있었으니까요. 배 PD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현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한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정혜는 오랜만에 소주를 한 병 꺼내 마셨습니다. 술잔에 소주를 따르며 그녀는 25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배가 불러올 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던 나날들, 홀로 진통을 견디며 아이를 낳았던 병원, 그리고 태어난 지 일주일 된 딸의 작은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던 순간. 정혜는 술잔을 비우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한편 방송국의 다른 편에서는 강태준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현수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더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이 정도로는 부족해. 배정혜와 이현수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알아내야 해. 강태준은
자신의 조수에게 지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어렸습니다. 다음 날 정혜는 평소보다 더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을 내렸습니다. 현수가 정말 자신의 딸인지 확인해야 했죠. 하지만 어떻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현수의 입양 기록을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컴퓨터를 켜고 입양 기관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록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정혜는 서둘러 화면을 바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 PD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현수의 밝은 인사에 정혜는 어색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현수 씨도 일찍 왔네요. 오늘 방송 준비하러 온 건가요? 네, 어제 들어온 사연들을 미리 읽어보려고요. 특히 청년 실업 문제에 관한 사연이 많아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어요. 현수의 열정적인 모습에 정혜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배우려는 자세는 정혜의 젊은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열정이 대단하네요. 정혜의 말에 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정혜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현수의 미소가 너무나 낯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그날 방송 중 현수는 특별히 진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청년들의 꿈과 현실 사이의 괴리, 그리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공감과 이해가 담겨 있었고 정혜는 그녀의 방송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정혜는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주말에 입양기관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찾아낸다면 그때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현수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배정혜는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더 긴장된 표정이었죠. 오늘은 그녀가 25년 전 자신의 아이를 맡겼던 하늘빛 입양원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집을 나섰습니다. 입양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건물은 예전보다 많이 낡아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입구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접수대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물었습니다. 정혜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곳에 아이를 맡긴 사람입니다. 혹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성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이런 방문은 흔치 않았기 때문이었죠. 기록 확인은 절차가 있습니다. 신분증과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입양인의 동의도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혜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방문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원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제 상황이 조금 특별합니다. 잠시 후 정혜는 원장실에서 박소희 원장을 만났습니다. 박 원장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배정혜 씨, 오랜만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5년 전에도 이곳에 있었습니다. 정혜는 놀란 표정으로 박 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박 원장의 얼굴을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너무 오래된 기억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 원장의 따뜻한 물음에 정혜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제가 맡긴 아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에게 입양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원래는 이런 정보를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만 특별한 상황인 것 같네요. 이 파일에 당신의 아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혜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낳은 여자아이가 이 씨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이현수로 바뀌었고 3살 때 입양되었다는 사실도 적혀 있었죠. 정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방송국의 그 이현수가 바로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정혜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감정을 추스르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박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정혜는 파일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수의 양부모는 서울에 사는 중산층 가정이었고 아이를 정성껏 키웠다는 내용의 사후관리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 한편으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현수는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혹시 그 아이를 만날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 원장의 질문에 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방송국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현수가 자신의 딸임을 확신했지만 이 사실을 현수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그들은 이미 PD와 DJ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실을 밝힌다면 그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었죠. 한편 방송국에서는 강태준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맞아, 배정혜가 주말에 입양원을 방문했다고? 흥미롭군. 뭔가 찾아냈는지 계속 지켜봐.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서히 정혜의 비밀에 접근하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더 일찍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수를 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밀을 간직해야 할까요? 그녀의 고민은 깊어갔습니다. 방송 준비실에 들어선 이현수는 무언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배정혜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이상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수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정혜는 어색한 미소로 짧게 대답했을 뿐이었죠. 오늘 방송 주제는 꿈과 현실 사이로 준비했습니다. 청취자들의 포기했던 꿈에 관한 사연을 다루려고 합니다. 현수가 대본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정혜는 대본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주제네요. 사람들은 누구나 포기한 꿈이 있으니까요. 정혜의 목소리에는 묘한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배 PD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정혜는 현수의 걱정 어린 질문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잘 못 잤을 뿐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때 갑자기 강태준이 준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 PD. 프로그램 잘 되고 있다면서요? 이현수 씨 덕분에 청취율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정혜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래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강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고요. 그냥 지나가다 인사나 하고 가려고요. 그런데 주말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하늘빛 입양원이라고 들었는데. 정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강태준이 그것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제 사생활을 감시하시나 보네요. 정혜의 차가운 대답에 강태준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감시라니요. 우연히 들은 정보일 뿐이에요. 아, 그런데 이현수 씨도 입양하라고 들었는데 혹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강태준의 말에 현수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혜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의 팔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따로 하세요. 방송 준비 중인데 방해하지 마십시오. 복도에서 정혜는 강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역력했습니다.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강태준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배정혜, 당신 비밀을 알아냈어요. 25년 전 미혼모로 아이를 낳고 입양 보냈죠?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이현수라는 것도요.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아직은 결정 못했어요. 하지만 이 정보가 공개된다면 당신의 명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차가운 얼음여왕 배정혜가 사실은 자신의 아이를 버린 어머니라니. 정혜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를 협박하시겠다는 거군요. 뭘 원하는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강태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현수를 내 프로그램으로 데려오고 싶어요. 그녀의 재능은 내 프로그램에 더 어울려요. 그리고 당신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이 비밀은 비밀로 남겨둘게요. 정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강태준 씨,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는 약하지 않아요.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정혜가 돌아서려는 순간 강태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현수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그녀가 자신의 생모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정혜의 눈에 두려움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팔을 빼내고 강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현수는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준비실로 돌아온 정혜는 현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 PD님이 갑자기 저에 대해 이상한 말을 했는데요. 정혜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이현수 씨, 강태준 씨의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우리 프로그램의 성공을 시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현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왜 제가 입양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눈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당신에 대해 조사했나 봐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간직해온 유일한 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병원 팔찌, 작은 모자,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정혜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눈은 현수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방송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검색창에 배정혜를 입력했습니다. 강태준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죠. 검색 결과는 대부분 정혜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현수의 눈에 오래된 기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신인 PD 배정혜, 개인 사정으로 1년간 휴직이라는 제목의 25년 전 기사였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의 특별 코너로 입양인의 이야기를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현수의 제안에 배정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태준과의 대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고 현수는 점점 더 자신의 뿌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주제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다뤄보고 싶습니다. 저처럼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정혜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현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현수의 방송은 평소보다 더 많은 청취자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청취자들과 교감했습니다. 저도 때로는 제 정체성에 대해 고민합니다. 입양아로서 느끼는 공허함과 궁금증이 있지만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의 진솔한 고백에 정혜는 제작실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이렇게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란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성장 과정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가슴 아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정혜는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 방송 정말 좋았어요. 당신의 진정성이 청취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 제 생모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돼요. 배 PD님, 혹시 제가 예전에 말했던 입양기관에 대해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정혜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현수의 눈에 희망이 빛났습니다. 정혜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적절한 때가 오면 그녀는 현수에게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편 강태준은 계속해서 정혜를 압박했습니다. 그는 이제 방송국 내에 정혜의 과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서서히 현수의 귀에도 들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혜는 오랜 친구인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현수에게 진실을 말할까? 아니면 계속 침묵해야 할까? 최 변호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혜야, 내가 결정해야 해. 하지만 내 생각에는 강태준 같은 사람을 통해 사실을 알게 되는 것보다 너에게 직접 듣는 게 현수에게 더 나을 거야. 정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현수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현수는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방송국 복도에서 마주친 동료 PD의 수군거림이 배정혜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먼저 현수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혜는 현수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현수 씨,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현수는 궁금한 표정으로 정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혜가 입을 열려는 순간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런 중요한 대화 중이었나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서류들을 이현수 씨에게 꼭 전해야 할 것 같아서요. 강태준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현수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정혜의 과거와 현수의 입양에 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현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훑어보다가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혜는 분노로 강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강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강태준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현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현수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배 PD님, 이게 사실인가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게... 정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내가 당신의 생모입니다. 현수의 얼굴에서 모든 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수는 사무실을 뛰쳐나갔고 정혜는 그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고 현수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직접 방송을 진행해야 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청취자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정혜는
현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수의 아파트 앞까지 갔지만 문 앞에서 망설이다 결국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현수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혜는 방송국에서 강태준을 마주쳤고 그는 승리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이현수는 내 프로그램으로 옮길 것 같군요. 그녀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정혜는 강태준의 말에 절망감을 느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수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3일 후 정혜는 드디어 현수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 방송에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잠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현수가 완전히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방송 5분 전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현수가 3일 만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방송 부스에 들어섰고 배정혜는 제작실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30초 전입니다. 방송이 시작되고 현수는 평소와 다른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목소리들입니다. 며칠간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걱정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조용히 그녀의 방송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마련이죠. 현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 인생의 가장 큰 진실과 마주쳤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우연한 방식으로요. 정혜는 놀란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수가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고 상처받았습니다. 왜 나를 버렸는지, 왜 지금까지 진실을 말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요.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제 이야기를 나누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어머니,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요.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방송실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PD님 괜찮으세요? 조연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청취자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목소리들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인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제작실을 바라보았고 유리창 너머로 전화기를 들고 있는 정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29살 제 꿈을 향해 달려가던 때에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혼자였고 두려웠습니다.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당신을 낳는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동시에 가장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안아보았을 때 제 마음은 이미 당신을 평생 사랑한다고 결정했지만 제 상황은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매일 당신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스태프들이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내 딸의 목소리라는 것을요. 현수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두려웠습니다. 당신이 저를 미워할까봐, 당신의 인생을 망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딸인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요. 현수는 방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부스를 나와 제작실로 향했습니다. 정혜도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고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모녀는 마침내 서로를 품에 안았습니다. 현수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고 정혜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혜가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요.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라디오를 통해 온 나라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수많은 청취자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강태준의 계략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가깝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 달 후 밤의 목소리들은 소리의 기억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현수와 배정혜는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사람들의 잊혀진 기억과 감정을 되살리는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고 방송은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진실이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라디오를 통해 퍼져나가는 그들의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함께하는 소리의 기억입니다. 오늘도 잊혀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기억 속에 묻혀있는 그 소중한 사람의 목소리를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